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2018년, 17년, 18년에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STS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그 과학 철학적인 이렇게 뭐 성찰이나 고민 이런 거는 좀 없는 약간 이런 사람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조금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좀 철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코멘트를 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2002년에 나온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좀 안 봤을 수도 있는, 예, 근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입니다. 필립 딕의 그 단편을 원작으로 한 영화였고,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을 했고요. 그 배경은 2054년입니다. 2054년에 경찰이 그 범죄율 제로인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범죄율 제로인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은 사실 무슨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사용한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는 어떤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남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남매로부터 범죄의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에게 이제 굉장히 그 강한 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직전에 잡고서 뭐 예를 들어서 종신형이나 뭐 사형을 선고하고 이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데, 그 영화의 반전은 이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톰 크루즈가 범인이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나오면서 영화가 이제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제가 클립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Oh, this is good. I showed last with the White Kingsley, 18th century architect who did 2 dozen houses in D.C. Time, guys. 10 minutes. 10 minutes. 여기서 이렇게 그 터치 스크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재밌는 그런 Yes. So, this one is in 어떤 범인을 예측을 했는데 이제 2명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어서 경찰은 이제 한쪽으로만 출동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단서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이런. It's Park. Tell me there's only 16 of these all married around Sutton City. 2 in Georgetown, 1 in Barnaby Woods, the others in Woodley. Woodley's all Victorian. It's gotta be Barnaby Woods. On a flight time? No, I'm going back in myself. Look at me. 예, 영화에서 프리크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프리딕티브 폴러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중국에서 AI 학자가 이제 프리크라임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해보니까 잘 들어맞더라 하는 게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그 AI 학자가 만든 프리크라임 시스템은 얼굴 사진을 가지고 범인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인가 아닌가를 예측하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이렇게 흉악범이 그 TV에서 얼굴 사진이 공개해서 나왔을 때, 아, 쟤 범죄형이다. 이런 얘기 그 흔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놀랍게 잘 들어맞아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고민스럽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시 이제 그 19세기의 롬브로스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2016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1년 연구전을 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가 아름다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은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는 걸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멕시코랑 붙어 있고 뭐 온갖 종류의 강하고 강력 범죄, 그 패티 크라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스팟 크라임이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역을 쳐보시면은 이 지역에 서 나타나는 범죄들이 쫙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동안 기간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어레스트가 나오고 알슨, 방화 범죄, 어설트, 버글러리, 러버리, 슈팅, 세프트, 뭐 반달리즘 뭐 등등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나타나는 범죄고요.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는 또 많은 게 지진입니다. 지진도 많은데 잘 자란 지진들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사실 이 지역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는 그 대지진이 언제 한번 올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또 지진 스팟을 알아내는 물론 미래 지진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을 알아내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들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뭐 범죄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게 다 막 예측이 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2015년에 개봉됐던 샌 안드레아스 영화를 보면은 여기 이제 칼텍의 연구자들이 그 마그네틱 펄스를 가지고 지진을 예측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The seeds are getting quick since we've been here. The magnetic pulse rate has increased before each one of them. That was a 2.2. Our models predicted. Right then, finally. Yeah, we sure did. What's wrong? The pulse rates are spiking again. They're huge. Serious? Yeah. I'm about to have a major quake. It jumped to a 7.1. Jesus, Ken, get the hell out of there. Everybody get off the gas. Everybody off. Hurry up. Stay behind the barriers. 후버댐이 무너지는 장면이 상당히 리얼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예측이라는 문제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 과학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일식이나 월식의 예측인데요. 어느 단계에서 일식이나 월식을 상당히 잘 예측을 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과학이 가진 어떤 힘, 굉장히 강력한 힘 중에 하나로 이 일식과 월식의 예측을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다른 것들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다른 어떤 학문들이 못 가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그 일식 월식의 예측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가진 어떤 독특한 능력의 그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과학에서 이런 예측은 이게 그 법례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그 잘 예측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그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내일의 날씨 뭐 이런 것도 전부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2100년에 혹은 뭐 2050년에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확률적으로 전부 예측을 하죠. 예측을 못하는 과학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진을 예측을 못하죠. 근데 지진학이라는 과학은 굉장히 아주 잘 확립된 과학의 한 분야고요. 진화론도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뭐 500년 뒤에
이 생태계의 종이 어떻게 될 거냐 전혀 뭐 예측을 못해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도 굉장히 잘 확립된 과학입니다. 예측이 힘들다고 과학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일반 대중에게 예측이라는 것은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그런 잣대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진학이나 범죄학 이런 데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무작위적으로 보입니다. 엄격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학에서도 그 폴트에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여서 그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으면은 지진이 일어난다 라는 이론, 잘 확립된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폴트의 스트레스가 얼마인가, 지금 얼마만큼 쌓여 있나를 알 수 있다면은 예측을 상당히 확률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만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범죄학에서는 그 브로큰 윈도우 시오리라는 그 예측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그 1982년에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은 그때 이제 사회학자들이 뭐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시카고를 돌면서 찍은 사진들을 그 분석을 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하는데, 경범죄나 무질서, 소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방치를 하면은 더 큰 범죄로 이게 확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창이 하나가 깨졌는데 그거를 안 갈아 끼우고 그냥 두면은 창이 여러 개가 깨지기 시작하고 결국 건물이 반달라이즈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이 하나가 깨졌을 때 그 창을 바로 갈아 끼우면은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그 신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뉴욕의 경찰관이었던 윌리엄 브래튼입니다. 윌리엄 브래튼은 이제 뉴욕의 경찰 총장을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뉴욕과 나중에 이제 LA의 범죄율을 감소를 시킵니다. 이 그 브래튼이 이제 사용했던 방법을 스스로 컴스태트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Compare Statistics입니다. 그러니까 각 경찰관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범죄의 유형, 발생 시간,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와서 전부 그걸 수집을 해서 한데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컴스태트를 처음에 이 단어는 이제 Compare Statistics의 준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Computerized Statistics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뉴욕의 범죄율이 확 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 뭐 잠깐 사셨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뉴욕시가 굉장히 안전한 도시가 됐다라는 이런 이제 그 인상들이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확 퍼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 시기입니다. 뉴욕이 굉장히 안전해졌다.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뉴욕의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그 브래튼은 이제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 LAPD의 경찰국장으로 그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브래튼의 그 사진과 양녀이고요. 뉴욕의 경찰국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LA를 잠깐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LA는 4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작죠. 근데 면적은 서울의 2배입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있는데 순찰력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봐서는 굉장히 일하기 힘든 도시가 LA입니다. 한 경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고 또 범죄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죠. 이 LAPD에서 이제 브래튼과 짝을 맞춰서 일을 했던 사람이 션 말리노프스키라는 경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왼쪽이 브래튼이고 이 오른쪽이 션 말리노프스키입니다. 션 말리노프스키는 그 길에서 만나면 저 사람이 경찰일까 뭐 범죄자일까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이제 체격과 인상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그 회고에 하면은 얘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는 너는 참 타고난 경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경찰 출신이 아니어서 굉장히 억울하다. 자기는 사회과학을 공부한 박사 출신이다
박사 출신인데 실제로 이제 마케팅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찰과는 전혀 무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정학으로 박사를 한 뒤에 이집트에 파견 근무를 나가는데 거기서 그 대테러 전략에 그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치안이라든지 사법 영역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고 이후 돌아와서 이제 LAPD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래튼이 그 경찰국장으로 온 뒤에 둘이 짝을 맞춰서 경찰의 과학화를 위해서 둘이 이제 같이 그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둘이 그 2008년에 논문을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이 이제 요 논문인데요. 위에 있는 논문인데 이 부제가 재밌습니다. Taking CompStat to the next level 이라는 그러니까 CompStat를 다음 단계로 끌어가자라는 이제 그런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발간되는 가장 뭐 경찰학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폴러싱이라는 논문 학술지에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CompStat 다음 단계가 뭐냐? 그랬을 때 이들이 제시한 게 Near Real Time Analysis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완전 실시간은 아니고 거의 실시간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Real Time Analysis.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실시간으로 범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단계고요. 이것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럴 때 그건 뭐냐면은 Predictive Policing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적 치안 유지. 예측적 치안 유지가 그 다음 단계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범죄를 막는 이게 이제 다음 단계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논문이 발표된 다음 해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함께 심포지움을 주최를 합니다. 이 심포지움이 이제 Predictive Policing에 대한 심포지움이고요. 여기서 이제 Predictive Policing을 정의를 합니다. Predictive Policing in essence is taking data from disparate sources, analyzing them, and then using the result to anticipate, prevent, an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future crime. 미래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그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부터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가 됩니다. 뭐 12월 31일에 리치몬드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해가 딱 넘어갈 때 막 랜덤 슈팅들이 일어나는데 그 랜덤 슈팅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다라든지 뭐 텍사스 알링턴 같은 경우에 건물이 낡은 정도와 이렇게 절도가 일어나는 것들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알면은 뭐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사례들이 발표가 되는데 또 같은 심포지움에서 한 참석자는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경찰이 40년 동안 해오던 것과 다르지 않다. 말만 프리딕터 폴리싱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해왔던 뭐 그런 일이다라는 식의 그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이제 자신들만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만으로는 이 프레딕티브 폴러싱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용역 연구를 일찌감치 줬습니다. 근데 어디다 줬냐면 이제 LA니까요. 당연히 LA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 UCLA에다가 용역 연구를 줬습니다. 그 UCLA에서 그래서 그 학제간 연구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브랜팅엄이라는 인류학자, MB 쇼트라는 수학자, 그다음에 베르토치라는 수학자, 티타라는 범죄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제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LA 지역을 놓고 범죄 발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그 범죄자의 심리를 포함을 합니다. 특히 이 브랜팅엄은 그 인류학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길에 가로등이 밝을 때 흔히 범죄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범죄가 더 잘 일어날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밝은 데서 왜 범죄가 잘 일어날까? 범인은 피해자를 정확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싶고 정확히 보고 싶은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밝을 때 범죄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모델을 삼았던 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랜덤 워크입니다. 범죄자들이 랜덤 워크를 하는데 그런데 이 랜덤 워크는 바이어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트랙티브니스가 여기 존재하고 이 어트랙티브니스를 향해서 랜덤 워크를 하는 식의 그 모델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들은 그 Dynamic Attractiveness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수식을 만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그 LAPD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하고 2008년에 이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을 합니다. 이 논문이 거고 이게 이제 이 팀이고요. 베르토치랑 쇼트랑 브레닝검이 팀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논문을 보고는 결국 이런 모델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되는 핫스팟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해하는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세 가지 유형의 그 핫스팟들이 생기는데 뭐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는 핫스팟이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을 해서 그게 움직입니다. 그 핫스팟이 변이가 생겨요. 거리에 변이가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결과들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과를 이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실제 범죄 데이터, 필드 데이터와 맞춰 보니까 잘 안 맞더라 하는 겁니다. 잘 안 맞아서 이들도 굉장히 이제 그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마 경찰의 순찰이 범죄자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유도했을 공산이 있다. 자신들이 경찰의 순찰까지는 그 요소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경찰의 순찰 때문에 이제 빗나갔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설명을 하지만 조금 중요한 거는 잘 안 맞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당시 UCLA 수학과에 포닥으로 와 있던 조지 몰러라는 젊은 연구자를 주목을 합니다. 조지 몰러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했던 그 연구가 모델링 오브 폴리머와 플루이드의 그 모델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이런 것이 그 몰러의 박사 논문이었는데요. 자신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연구여서 몰러를 영입합니다. 자신들 팀에 영입을 해서 젊은 연구자에게 연구를 시키는데 그때 몰러는 그 팀에 합류한 뒤에 기존의 쇼트나 베르토치 같은 수학자가 썼던 그 랜덤 워크 모델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모델에 주목을 합니다. 그 모델이 그 2008년에 막 사이언스지에 지진 예측에 대한 논문이 하나가 출판이 됐는데요. 이 지진 예측은 본진 예측이 아니라 여진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진들이 생기는데 여기저기서 여진들이 생기는데 이 여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모델이고 이들은 여진을 예측하기 위해서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그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전혀 다른 수학적인 기법을 몰러가 범죄 예측에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진을 예측한 논문은 이제 여진을 예측한 거예요. 애프터쇼크를 한 거고 프랑스에 있는 2명의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이제 캐스케이딩 이펙트라는 것에 주목을 하는데 하나의 지진은 또 다른 지진을 낳고 그게 또 다른 지진을 낳고 이런 식으로 지진들이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분포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에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그린다. 뭐 이런 식의 그 모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수학이 포인트 프로세스인데 이 포인트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돼 있던 그런 그 수학 이론이었는데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증명이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증명이 안 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증명이 안 되던 부분이 딱 2007년 정도에 어느 수학자에서 풀려요. 증명이 풀려서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갓 등장한 그런 이론인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 지진 예측 논문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범죄랑 지진이랑 비슷하다. 하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서로 다른 범죄도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가 존재하고 어떤 지역은 범죄에 훨씬 취약하고 어떤 지역은 안 취약하고 이렇듯이 지진도 어떤 지역은 지진에 취약하고 어떤 지역은 안 취약하고 하는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고 셀프 익사이팅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일어나면은 다른 것들이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느 한 집이 털리면은 옆에 집도 털리고 그 옆에 집도 털리고 옆에 집도 털리고 이런 식으로 털리듯이 지진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강한 여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에 다른 여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특정 지역의 치역성이라든지 어떤 갱 범죄에서 한쪽의 갱이 다른 쪽의 갱을 살해를 하면은 보복이 일어나고 또 보복이 일어나고 그러다 전면전으로 이게 치닫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것도 그 지진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작위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고 무작위적으로 여진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두 개는 다 포인트 프로세스 포뮬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몰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LAPD에서 샌 페르난도 밸리에 2004년에서 2005년 데이터, 절도 데이터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신들의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처음으로 잘 맞았어요. 이 모델이 잘 맞아서 그 전에 했던 이제 다이나믹 디퓨전 모델을 버리고 포인트 프로세스 모델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잘 맞았다 하는 것이 뭐 정보가 새어나가는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흘렸는지 LA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2010년에 보도가 됩니다. 논문이 나오기 전에 보도가 되고 그 보도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잘 들어맞는 범죄 예측 포뮬라, 범죄 예측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2011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고 이것은 이 논문의 보고는 110km 내에서 두 지진이 동시에 발생할 그런 빈도수와 200m 안에서 두 절도가 동시에 발생할 그런 빈도수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보인 그런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테스트에서 그 확신을 가진 이 팀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산타크루즈에서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몰러가 산타크루즈로 산타크루즈 대학으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적을 했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몰러의 알고리즘을 진짜 경찰이 순찰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한 결과 몰러의 주장에 의하면은 절도가 11% 감소를 하고 강도가 27% 감소를 했다. 전체 범죄가 한 달을 통계를 내보니까 25%에서 29% 정도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산타크루즈 경찰 입장에서 대성공이다라는 식의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영국에서 다시 실험을 하는데 시내 범죄가 6% 정도 감소를 했더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제 몰러와 동료들은 UCLA 벤처 산학협력단에서 37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그 창업한 회사가 이제 프레드폴입니다. 프레드폴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프리딕티브 폴러싱의 약자인데 예측적 치안 유지라는 것의 약자고요. 몰러는 이제 산타크루즈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이 프레드폴의 치프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요. 이후 산타크루즈는 조그만 도시인데 사실 뭐 거기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냐 안 했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LAPD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LAPD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뒤에 아틀란타, 시애틀 이런 데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사이버 어택 같은 범죄에도 비슷한 그 포뮬라가 응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프레드폴을 실제로 이용하는 경찰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경찰이 어떤 범죄 신고를 받고 거기로 출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통 경찰의 하루 순찰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무작위로 순찰을 합니다.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무작위로 순찰을 하는데 그때 프레드폴을 누르면은 이 경찰한테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거기로 가면은 거기서 범죄의 예비 모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검문 검색을 하고 뭐 그 중에서 뭐 사람들을 붙잡고 이러는데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는 산타크루즈에서 사례는 이제 누르니까 어느 주차장으로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그 주차장으로 가니까 흑인 여성 2명이 그 차를 이렇게 안에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세워서 검색을 하니까는 한 명의 핸드백에서는 드라이버가 나왔고요. 다른 한 명에서는 이제 마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검거를 한 이런 이제 케이스가 성공 사례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NYPD에서 다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당시에 그 뉴욕의 그 로컬 그 신문에서는 왜 이것이 당신을 그 떨게 만들어야 되느냐, 당신이 왜 이것에 그 조심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기사가 이제 실렸고요. 글쎄요, 이게 그 회사에서 얘기한 것만큼 그 혹은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보도된 것만큼 이펙티브 했느냐, 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회사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경찰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헤이스라는 학자가 경찰학을 전공한 학자인데 2015년에 프레드폴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산타크루즈의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시점이 프레드폴이 산타크루즈에 도입된 시기입니다. 도입된 시기고 이 범죄표는 그 7대 강력 범죄입니다. 이거 보고서 이게 프레드폴의 도입 이후에 이게 딱히 줄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대 강력 범죄가 줄었다라고 쉽지가 않고요. 이거는 자동차 절도입니다. 요 시기가 프레드폴이 도입된 시기고요. 이것도 뭐 줄지 않았죠.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떼어내서 훔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뭐 딱히 그러고 이거는 이제 절도인데요. 절도만 좀 줄어든 경향이 보인다라는 게 이 결론이었습니다. 절도만 줄어든 경향이 보이고 다른 것들은 줄어든 경향이 안 보이거나 오히려 늘었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언론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보도되고 회사가 보도자료 내고 한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철학적으로 고민해볼 문제들입니다. 예, 왜 쇼트라는 수학자가 처음에 만들었던 알고리즘은 작동을 안 했는데 몰러의 알고리즘이 왜 작동했느냐라는 겁니다. 예, 지진과 범죄가 비슷해서 여진과 범죄가 비슷해서 작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여진과 범죄는 비슷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예, 오히려 이제 이걸 가지고 몰러를 굉장히 비판하는 수학자들이 많은데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작동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몰러 자신도 논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자세히 살펴봐도 답은 없어요. 예, 왜 작동을 했냐? 아니, 자기도 잘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왜 이게 이 전에 거는 작동을 안 했는데 이거는 왜 작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비슷한 점도 있죠. 근데 그런 비슷한 점들은 캐스케이딩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쇼트의 알고리즘에서도 다 고려를 했던 사안들이었었거든요. 당연히 범죄의 특성이니까는. 근데 그 한쪽은 작동을 안 하고 이건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둘 다 스팟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스팟에. 또 지역, 지점, 이제 핫스팟, 말 그대로 크라임 핫스팟, 얼스퀘이크 핫스팟. 예, 요 지점에 주목을 했다는 것이고 포인트 프로세스를 그 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포인트 프로세스를 썼다는 것이 비슷한 그런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점으로 고민해봐야 될 거는 그 미국에는 지금 이렇게 막 뜨고 있는 간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알고리즘 스터디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점점 더 우리 세상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많이 사용이 돼요. 학생들을 학교에 배분할 때 미국에서는 판사가 형량을 내리기 전에 컴파스라는 알고리즘을 꼭 돌려봅니다. 예, 돌려보고 컴파스 알고리즘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는 거의 100% 사용이 됩니다. 예, 거의 그것에 의존해갖고 가석방이 결정이 되고요. 소방서의 위치를 정하는 것도 전부 알고리즘으로 정합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입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배분하고 이럴 때도 알고리즘이 작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신용평가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온 학문이 크리티컬 알고리즘 스터디스라는 학제간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로 지금까지 데이터의 편향성을 문제로 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garbage in, garbage out. 예, 가비지가 들어가면 가비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테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그 챗봇이 금방 오염이 됐던 이유도 인간이 쓰는 데이터가 인간이 쓰는 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가지고 16시간 만에 완전히 엉뚱한 존재로 탈바꿈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 시켜버렸을 정도로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백인 남성의 폐암은 왔으니 98% 정도까지 막 잡아내고 이러지만은 동양인 여성의 암은 거의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것도 데이터가 편향돼 있어가지고 그런 편향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알고리즘에 주목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 데이터만 문제냐,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분명히 이 경우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왜 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했을까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해봤는데 작동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공지능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거죠. 왜 되는지 몰라요. 만든 사람조차 모릅니다. 왜 되는지는 만든 사람조차.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캐시 오닐이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대량살상 수학무기에서 잘 지적했듯이 이 데이터는 이 프레드폴의 데이터는 경범죄랑 체포 기록을 위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범죄가 흔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범죄가 그 길거리에서 술 마시면서 대마초 피고 이러는 그런 종류의 범죄들인데 그 흑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거의 다 길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체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체포 기록이 남는데 백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전혀 기록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 자체가 유색인종한테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들어갔다. 프레드폴에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이제 알고리즘 자체의 어떤 문제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 좀 고민해 볼 문제는 경찰이 이를 왜 사용하는가라는 겁니다. 경찰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면은 경찰이 사용을 안 해야 될 텐데 왜 사용을 하는가? 경찰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를 사용을 합니다. 계속 퍼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적인 특수성 같은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 수정헌법 4조에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는 경찰이 사람을 스탑을 시켜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상당한 이유나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이유는 진짜 상당한 이유고 합리적 의심은 그보다 약한 경우인데요. 근데 이 합리적 의심의 경우도 나중에 이 디펜던트가 항의를 하거나 법정에 가면은 경찰이 나와서 왜 내가 그것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경찰은 어떤 오래된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러 세워서 검색을 했더니 칼이 나왔다. 그래갖고 잡아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이 사람을 불러 세웠냐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프레드폴 같은 경우는 프레드폴이 가라 그랬다. 프레드폴이 저기로 가라 그랬다. 라는 게 합리적 의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사례 말씀드렸듯이 프레드폴이 주차장으로 가라 그랬다. 가보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불러 세워서 검색을 해보니까 드라이버가 나왔다. 드라이버가 여자 주머니에서 드라이버가 왜 나오냐? 차 털려고 가지고 왔던 거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잡아넣어서 체포한 거는 당연한 그런 거다라고 경찰에게 합리적 의심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하나의 그 추측이라기보다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더 광범위하게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게 논란이 됩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이 법학을 하는 학자들은 경찰선에서 이걸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를 사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막는 건 불가능하고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해서 체포한 사람들의 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기각을 하는데 기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레드폴이 예측한 그 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그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그래서 경찰이 갖고 왔는데 보니까 범죄 발생 확률이 2.5% 이런 식의 자료를 내놓습니다. 프레드폴의 예측이 그렇거든요. 60% 70%가 아니라 2.5% 2%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숫자로 그게 딱 표시가 되면은 이게 진짜 범죄에 대한 예측이냐 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에게 알고리즘 영향평가서, 알고리즘 임팩트 스테이트먼트 이건 이제 모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 영향평가서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경찰도 알고리즘 영향평가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출을 하게 하자. 그럼 경찰이 그걸 만들다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적이 되고 성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프리딕티브 폴러싱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거냐. 예측적 치안 유지, 범죄를 예측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는 노력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가능한 완전히 헛발질, 100% 헛발질을 하고 있는 그런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리긴 힘들고 모든 범죄는 사회적인 해법이 있고 기술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거 지금 만들어서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대검찰청이랑 경찰청이랑 같이 그 서울대 공대 교수님한테 용역 줘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사회적인 해법이 많이 무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경찰이 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대화하고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사회적인 해법이 무시가 되면서 기술적인 해법 쪽으로만 너무 가는 AI 빅데이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신뢰해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그러는 그런 좀 위험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